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려하는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후 1시쯤 후쿠시마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가 진행되면서 주변국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도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 영향이 미미하다 이러면서 결국 방류 수순을 밟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죠. 당장 밥상에 생선 한 마리 올리는 일이 꺼려질 수밖에 없고요. 구내 식당이나 학교, 군 급식 등으로 수산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겠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것도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좀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됐죠. 그러니 어민들은 물론 수산업이나 식품업 관련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이 당장 입게 될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방류를 시작하면 예상된 일이라고 해도 그 충격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결국 속수무책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게 참 무력하게 느껴지지만요. 그래도 정부의 책임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고요.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농수산 이슈에서는요, 올 김장철 가을 배추 생산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키우던 반려동물과 헤어질 때 겪는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웹툰 덕분에 부활한다는 여성 국극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수확하는 여름 배추는 계절적인 특성이 반영돼 재배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량 자체가 적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김장철에 수확하는 가을 배추는요, 벌써부터 폭락 징조가 보인다고 합니다. 재배 면적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김장철 무더기 생산이 우려되는 가을 배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여름 배추값이 폭등해서 금배추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배추는 가격이 급변하는 품목 중 하나인데요. 노지에서 심는 채소 중에서 배추는 생육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배추 모종을 밭에 심고 70일가량 키우면 속이 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배추 수확이 가능합니다. 2달 전인 6월 말에는 봄배추 가격이 높지 않았거든요. 네. 7월 한때는 가격 하락 심각 단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7월 말 8월 초 무렵에 수확을 시작하는 여름배추 가격이 전월 대비 160%까지 상승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붙었고 금배추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가격이 심각 단계까지 떨어졌던 시기와 비교하다 보니까 여름 배추값은 상대적으로 상승률 수치도 커졌습니다. 현재 여름 배추값은 안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여름 배추값이 짧은 기간에 급등했다가 제자리를 찾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15일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10kg 단위의 상품 배추 한 망의 평균 가격은 11,186원이었고요. 정부가 비축해뒀던 봄배추 물량을 풀면서 다음 날인 16일엔 평균 가격이 8,851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늘고 있고 작황도 양호한 편이라서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 배추는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뭐 금배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고요. 농민분들의 생산비 부담도 고려한 여론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배추가 그럼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지난 14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 배추의 생육 특성과 가격 특성을 설명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배추 생산량이 200만 톤에서 200만 3천 톤 가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름 배추 생산량 비중이 12%로 가장 적은 편이고 또 가을 배추는 가장 많은 55%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추는 혼행성 채소라 그래서 네. 생육 최적 온도 범위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품질이 좋고 생산량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배추 자체가 생육이 부진하고 포기당 무게도 굉장히 덜 나가는 상태로 재배가 되는데요. 네. 여름에 배추를 재배하려면 되도록 서늘한 환경이 필요해서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해발 600m 이상의 척박한 재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강릉의 안반대기 배추밭이 여름 배추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네. 이처럼 지대가 높은 곳에서 여름 배추를 재배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생산비를 좀 비교해 보면 겨울 배추의 2배 가량 들고요. 봄 배추의 1.5배 가량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봄에 배추를 저장해 놨다가 여름 배추값이 조금 높아지고 폭등 상황에 공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배추 생산량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가을 배추 상황은 어떤가요? 예, 가을 배추는 지금 막 이제 모종을 심고 있는데요. 재배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모작으로 밭농사를 하는 농민분들이 전작이 끝나고 후작으로 보통 콩이라든가 양배추 농사 많이 지어왔는데요. 네. 올해는 배추를 많이 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배추를 많이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을 배추 파동이 우려된다는 제보를 받고 한국농정에서 지난 16일 충청북도 청주시 이 현장 가봤는데요. 이 지역에는 전작으로 감자를 심고 수확 후에는 콩을 심는 이모작을 주로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기계로 콩을 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후작 작물을 심는 시기를 너무 늦출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지금 시기에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품목인 배추 모종을 키워서 밭에 정식을 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기계로 심으면 되지만 배추 모종 같은 경우는 인력을 구해서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배추 모종값이 올해 더 들어갔고요. 심으려고 준비해둔 콩 종자는 또 콩 종자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배추를 후작으로 심는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감자 수확을 하고 양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양배추를 3번이나 밭에 심어봤지만 네. 너무 더워서 폭염으로 양배추가 아이고.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그래요. 결국 그래서 가을 배추 모종을 밭에 심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거는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면 원래는 감자 수확하고 콩이나 양배추 심던 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업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949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27%가량 급감했는데요. 농산물값은 통제해봤는데 생산비는 폭등하다 보니까 농업소득이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농업소득이 이처럼 줄어든 환경에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농사를 짓는 건데요. 네. 폭우와 폭염에 평소 짓던 품목을 못 짓겠으면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한 해 정도는 휴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땅을 놀리면 적재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모작이라도 해야지 부족한 소득을 메꿀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콩, 양배추를 심다가 포기한 농가들은 배추를 선택해서 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으라고 정부가 권장을 했는데 올여름에 집중호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농콩 농사가 망했습니다. 논에 콩을 심었다가 낭패를 본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 역시 배추와 무밖에 없고요. 배추를 더 많이 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농가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가을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 등의 농가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김장철에 수확이 될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배추가 이러면 값이 정말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전국 배추 생산자협회에서는 현재 배추 파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재배 면적이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을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 폭등락이 심한 작목 중에 하나인데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김장철 배추 수확기의 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와 배추 생산자 단체에서는 배추 대신에 밀이나 보리, 유채, 메밀처럼 자급률이 낮고 저장도 가능한 작물들을 심도록 유도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추 모종 시기를 넘어서 밭에 퇴비 뿌리고 비닐을 치기 전인 8월 25일경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대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배추 정식을 끝마친 밭에 산지 유통인들이 계약을 하러 다니는데 올해는 산지 유통인도 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배추 대신 선택지가 없는 농민들은 심기는 심었는데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배추밭에서 근심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4일인데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걱정이 됩니다. 배추 생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굉장히 진짜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아침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강아지 데리고.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지금 한 조사해 보니까 1,500만 명 정도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명에 한 명꼴로 키우는 거죠.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고. 아나운서님께서도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요. 아직 키우고 계신가요? 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유, 네, 2년 전에. 그럼 오늘 얘기가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이 되어버리고 우리 그쵸. 일상과 감정의 순간들을 함께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동물이 수명이 우리보다 짧다는 거죠. 맞아요. 몇몇 동물을 제외하면은 인간만큼 수명을 누리지는 못하고 되게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정도죠. 그래서 언젠가는 삶의 일부였던 반려동물을 보내줘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이런 슬픔과 이런 관련된 여러 증상들을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들어봤고요. 네. 겪어도 보셨고. 네. 그게 참 힘든 게 미리 보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죽어가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그쵸. 네, 네, 이별하는 과정이 보이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다시 안 키울 생각이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군요. 제가 키운 건 아닙니다. 네, 저희 엄마와 저희 누나가 키웠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펜로스 증후군을 겪을 때 우리 어떤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펜로스의 경험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일을 잃은 슬픔과 똑같거든요. 똑같죠. 네. 똑같죠. 심한 상실감이나 좌절감,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한동안 애도의 늪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게 되는데 아직 학계에서는 펜로스 증후군이 정식 진단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도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후에 생기는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 있고요.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니멀 피플이라는 기관에서 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반려동물 장래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설문 조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한 49.8%가 펜로스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에서 한 절반 정도에서 꽤 심한 수준의 상실감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제일 크게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조사했더니 네. 죄책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죄책감이요? 52.8%가 가장 높았고요. 더 잘해줄 걸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떠난 후에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미안함과 죄책감인데요.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인한테 의존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함께 사는 이 좁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한 대상을 잃고 나면 죄책감을 아주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해줘서 저 동물이 저렇게 된 게 아닌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반려동물이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해합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려동물을 보낸 선택을 내가 했다.
내가 결정 내렸다라는 죄책감도 그렇게 되는구나. 네, 아주 클 수밖에 없죠. 그거 아닌데. 그쵸.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 진짜 속상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네. 원장님도 진료실에서 그 펠로스 증후군 겪는 분들 많이 보나요? 네, 체감상으로도 저도 이제 진료실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랫동안 키우던 반려동물 이런 게 너무 불안하고 네. 우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일을 못하겠다. 일상생활 유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상실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네. 원래 기존에 병원 다니시던 분들, 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으신 분들도 그런 사건 겪고 난 후에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상실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큰 충격을 주는 감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면 아직은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펫 로스? 네, 펫로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상실한 슬픔이 참 고통스럽지만 이 증상이 증후군으로 묶여서 불린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거든요. 좀 간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서도 한 53.9% 정도가 본인이 상실한 슬픔은 겪는데 이게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상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지 예상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좋을 것 같거든요. 알고 계시면 좀 마음에 대비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문화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라고 이제 보는 일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료실 찾은 어떤 분이 너무 슬픈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티를 못 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눈치가 보여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 것도 염려를 하시고요. 안타까운 근데 일이죠. 그런 거, 진짜 안타까운데 공감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태도가 다른가요? 다른 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네. 미국이나 유럽이 반려동물 관련 문화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또 그에 대한 감정들을 좀 인정해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수의사협회에서 반려동물 잃은 상실감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 잃은 슬픔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동물 입양할 때도 동물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펫로스에 대한 교육을 미리 이제 시행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1990년대부터 펫로스와 관련된 상실감을 돕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4시간 상담전을 운영하거나 세상에. 네, 반려동물 잃은 분들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또한 반려동물을 삶의 큰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반려동물 관련한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지금이라도 좀.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잃은 후에 그 상실감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려동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던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비슷하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얼마간은 내가 흔들릴 거고 또 얼마간의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실감 극복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결국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픈 마음과 이런 기억들이 조금씩 빛이 발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간의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가능한 자신의 일상으로 좀 빨리 복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집 밖으로 나오기 싫어지잖아요. 네네. 집에만 있고 싶고 누워만 있고 싶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히려 힘든 생각과 감정들에 더 사로잡혀서 힘들어지거든요. 맞아, 더 집중하게 돼요. 맞아요. 그 생각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활동을 하고 외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좀 본인이 데려다 놓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힘들다면 상담센터나 정신과 방문하셔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하고 괜찮다, 슬프다 인정하고 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인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수의사협회에서도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공통되는 맥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침은 애완동물이 없는 슬픔을 받아들여라. 입니다. 네. 얼마간은 슬프고 힘든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내 마음이 방이라면 방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오는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문을 꼭 닫아 놓으면 좁은 방에 갇혀서 결국에는 우리는 슬픔에 파묻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문을 열었을 때는 뭐 슬픔, 두려움,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왔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권고는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껴라라는 겁니다. 외려. 네, 외려 좀 충분히 느껴라는 거고 힘들고 슬픈 마음을 누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감정은 통제하고 조절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고 잘 인정해주고 한편은 잘 보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애완동물과의 추억을 또 충분히 떠올려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데요. 애도와 추모의 가정에서는 이제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3일장을 하잖아요. 네. 3일장 동안에 망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억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기간이 사랑하는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좀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사진과 동영상을 정리하고 뭐 앨범으로 만들고 좀 정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장래 문화도 조금씩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을 잘 정돈하고 또 경건한 자세로 사랑하는 대상을 보내는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권고는 애완동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기라. 어떤 의미였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라 병아리라는 노래 아세요? 알죠. 넥스트에. 네, 넥스트에 고 신해철 씨께서 이제 만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노래를 못해서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얄리라는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 병아리를 추모하거든요. 네, 병아리 그렇죠. 덕분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 네, 라는 내용이고요. 본인이 키웠던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과 자신이 갖는 의미를 책으로 엮은 작가분도 계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었는지 또 본인의 삶에서 어떤 존재를 남겨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큰 상실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이런 게 바로 수용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 권고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과 감정을 꼭 공유하라. 공유해라. 네, 공유하라라는 겁니다. 누르지 말고 혼자 참지 말고요. 페널스 조응도 마찬가지고 네. 상실감의 극복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사회적인 연결감과 유대감이거든요. 반려동물 잃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내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상실감은 그 기억이 사라져야지만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랑했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그 슬픔이 좀 덜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에 대한 의미가 서로의 이야기가 뒤섞이게 되면서 재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좀 얼마간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슬픔에 파묻혀서 집에만 지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 왜 사람의 빈자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은 어때요? 다시 좀 반려동물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별하고 나면 왜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개팅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네. 야, 딴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죠? 네. 당장 급하게 빈자리 채우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돼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그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잖아요.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게 그쵸. 없고 네. 그래서 상실감을 채우려고 급하게 비슷한 동물을 데려왔을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같은 품종으로 똑같이 생긴 애를 데려와서 좀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또 오히려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뭐죠? 예전에 걔는 이랬었는데 지금의 얘는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간 애완동물 충분히 애도하고 마음으로 잘 보내주려고 하지 않으면 비슷하거나 같은 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어쨌든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펠로스 증후군이 혹시
우리가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정도의 정신과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나요? 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그래요? 있고요. 네, 네.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상실감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이어지는 슬픔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존의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나 마음이 좀 힘든 분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반려동물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반려동물 잃은 시점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태였는지도 정신과 질환으로의 진행 여부에 고려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1인 가정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네, 혼자 네. 사는 가정이 많이 그걸 늘어나고 거기서 많이 키워요. 맞아요.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혼자 살면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것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떠난 후에 당연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슬픔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이게 아까도 얘기하시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위험하다 그러셨는데 네네. 좀 기준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면 위험한 거다 이런.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네네. 부분인데요. 좀 개인차가 많이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취약성이나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 대해 추가 질문을 이제 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얼마나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렸는가. 그래서 1년 이상 걸렸던 응답한 사람들이 25% 정도로 꽤 많았거든요. 그만큼 그런 슬픔이 오래 간다는 얘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얘기기도 하죠. 예전에는 애도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증상의 지속 기간보다는 그 증상의 깊이를 더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페노스 증후군을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삶이 크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반려동물 잃은 분이 애도 과정 중에서 상실감이나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이고. 예. 아니면 사람 만나지 않고 뭐 두문불출하거나 이런 일상의 큰 기능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줘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반려동물과의 이별,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큰 인기를 누렸던 여성 국극.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여성 국극 얘기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성 국극 소식 진짜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맛있겠죠? 접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얘기만 들었었어요. 네, 네. 네, 저는. 오늘 한번 재밌게 네. 여성국이 뭔지 한번 여성 소개를 국극.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다던데. 아, 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네. 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 혹시 몇 어려운 질문 안 살까지 혹시 몇 살까지 이 방송 일을 한번 몇 하고 살까지요?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래는 이제 심플하게 정년까지는 하겠지, 예순까지는 하겠지 했는데 요즘 회사 상황이 네.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가셔야죠. 네네.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 질문을?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네. 제가 최근에 아주 멋진 공연을 하나 접하게 됐어요. 무려 93세 할머니께서 네. 현역 예술가로 무대에 서시는 공연이 이번 달 8월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에서 최고령 전문 공연인으로 93살. 네. 무대에 오르시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공연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최고령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어떤 분이죠? 바로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네네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국민 MC로 활약하셨던 고 송혜 선생님께서 최고령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송혜 선생님이 작고와 진해인 2022년 무려 95세까지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를 맡고 계시면서 최고령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부문으로 기네스북까지 그쵸, 등재가 네. 되신 겁니다. 네. 근데 그 93살의 그 할머니 분도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분일까요? 네, 어떤 분이시냐면요. 네. 바로 오는
8월 31일 여성 국국 1, 2, 3세대가 최초로 함께 무대에 서는 역사적인 공연에 캐스팅되신 소리꾼이십니다. 네, 판소리 춘향가에 등장하는 변사또 역을 연기하실 1951년에 데뷔하신 51년에 데뷔. 네, 태어난 게 태어나시가 아닙니다. 데뷔입니다. 네, 이소자 할머님이신데요.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월매 역을 맡은 조영숙 할머니께서는 90세이시고 90살. 네, 예. 두 분 다 1948년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인 여성 국극 단원으로 데뷔하신 소리꾼이십니다. 아, 저도 근데 약간 정확히 여성 국극이 뭐냐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나와서 판소리하는 느낌 네. 이거밖에는 모르거든요. 네. 요즘 분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국극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일단 국악 중에서 그 창극의 갈래로서 연극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성 국극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창극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극이란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역할을 나눠서 노래를 하고 연기하면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극음악을 말하는데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판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히 반대로 알고 있었나요? 어렴풋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네. 한 명의 소리꾼이 북 장단에 맞춰서 노래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1인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이 네. 춘향이도 됐다가 네. 이몽룡도 됐다가 한 명이 다 여러 역할 하는 거. 네, 하는 것이고 창극은 배역이 모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역마다 대사 톤부터 의상이나 성별을 모두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국극도 단원 여러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창극 형태를 지녔지만 모든 배역을 여성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성들로만 이렇게 네. 꾸려서 공연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여성 국극의 시작은 1948년 여성 국악인 30명이 이 남성 중심의 국악계에 반발을 해서 국악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조직을 한 여성 국악 동호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명창 박록주 선생님을 대표로 김소희, 박귀희, 임춘행, 정유색 선생님 등 여러 명창들이 참여해서 1948년 10월 옥중화라는 창립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단원이었기 때문에 여성 국악인들이 남장을 또 하고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49년 햇님 달님이라는 공연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전쟁 중에 피란지에서도 공연이 어이구, 열렸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더욱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중예술계의 총화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히트를 쳤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럼 이 여성 국극단은 어떤 공연들을 만들어서 했나요? 당시에 그 한국은 근대 국가로서의 힘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통 문화의 레퍼토리를 좀 고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국극은 과감한 시도로 한국의 음악, 의상, 정서까지 가득 담은 화려한 뮤지컬을 네, 창극에 접목을 해서 여성 국극단만의 스타일을 가진 공연으로 완성해냅니다. 당시 유행했던 신파소설, 외국 소설, 심지어 투란도트 같은 네. 오페라까지 접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무대를 만든 거죠. 판소리 창법은 가져왔지만 대사, 음악, 의상, 연출, 배역 등의 뮤지컬 시스템을 도입하고 창극과 뮤지컬을 합친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연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국극단의 전성기인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이다 보니까 대부분 희망을 주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들을 주로 상영했다고 합니다. 좀 기운나게. 네. 어쨌든 굉장한 인기를 누렸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여성 국극의 전성기는 1950년대였는데요. 네. 특히 남성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인기가 하늘을 그래요? 찌렀다고 합니다. 중요하게 또 남성 역할을? 네, 그렇죠. 남성 역할을 한 여성분들. 네. 그래서 사실 판소리에서는 이몽룡과 송춘향은 10대
인데 이 나이 많은 명창들이 이몽룡을 연기하시다 보니까 이 시각적으로는 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상상했습니다. 네. 여성 국국은 달랐습니다. 20, 30대 젊은 여성 단원들이 남성 분장을 했기 때문에 이 꽃미남 같은 느낌으로 이몽룡을 연기했고 그랬겠네요. 네. 관객들이 더욱 몰입을 하게 되고 열광을 하게 된 거죠. 세상에. 그래서 여성 국국 단원분들이 이 남주인공, 인기 많은 남주인공 배역을 맡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남자 배역을 맡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판소리를 잘해야 됐고 외모나 키도 중요했다고 합니다. 키도 좀 커야 네. 되고. 그래서 극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남자 배역이 굉장히 중요한 흥행 요소가 되다 보니까 남자 배역의 캐스팅에도 굉장히 공을 들인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여성 국단의 인기는 전국의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단원으로 활동했던 원로 선생님들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출산일이 임박했던 예. 만삭 관객이 이 순간을 놓치면 여성 국국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니 공연을 보러 왔다가 공연을 보는 도중에 진통이 와가지고 진짜요? 예, 극장에서 출산을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도 하셨고 당시 한 여성 팬은 결혼을 해달라고 하도 졸라서 당시에 이제 단원이셨던 조금행 선생님께서는 턱시도를 입고 팬분과 함께 가상 결혼식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 여성 국국단은 팬덤을 가진 슈퍼스타 아이돌 그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잘 나갔겠지만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이거 만약에 요즘 했으면 전 세계 난리 납니다. 났죠. 진짜. 네, 난리 났죠. 네, 흐름을 제대로 탄 거거든요. BTS가 울고 갔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갔나요? 전 살아야겠습니다. 예, BTS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네. 이게 잘 이어져 오고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쉽네요. 공연을 접하기가 어려우셨다는 게 아무래도 거의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신다는 반증인데요. 이 1950년대 당시만 해도 여성이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혁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었을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여성 국국단의 멤버들이 단 몇 년 만에 대중예술계의 총화로 떠오르게 되고 벼락스타가 된 단원들은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이게 단원들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돼서 여성 국국의 시초인 여성 국국단이 몇 년 만에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았는데 조금 더 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서로 욕심을 부린 거죠. 예.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학 양성을 잘 못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인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국국을 하시던 명창분들이 당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무대에 서시기 바빠서 후학 양성을 하실 교습책이나 교재도 만드실 시간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걸 가르칠 시간조차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해체가 된 뒤에는 그 회원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단체를 만들긴 했지만 그 원년 멤버들과의 호흡이나 노하우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또 TV가 보급이 되면서 여성 국국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그 TV가 보급되면은 외려 진출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TV 쪽으로 방송 쪽으로 진출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TV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그 단원들이 방송계로 뛰어드신 거죠. 그래서 이 여성 국국단 역시도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흥행을 중시하는 연극적인 요소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국립창극단 같은 단체로 입단하기보다는 이제 대중예술, 대중음악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우 송일국 씨의 어머님으로도 유명하신 김을동 선생님이십니다. 국국단원이시죠. 네. 그리고 김을동 선생님은 여성국국 2세대로 활동할 당시에는 그다지 뚜렷한 두각을 보이시진 못하셨지만 오히려 드라마와 영화로 넘어와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셨고 국회의원까지 그렇죠. 역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국회에서 여성국국 컨퍼런스를 여시기도 하고 여성국국을 알리시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랬어요? 네. 그럼 어쨌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요. 네, 여성국국이.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이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여성국국은 그 명맥을 이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올해 굉장히 많은 여성국국들이 공연을 앞두고 있고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 여성국국 공연이 불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바로 웹툰 덕분입니다. 웹툰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동영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바로 웹툰 정년이라는 작품 때문에 네. 여성 국국이 부활의 서막을 맞이했는데요. 2019년부터 4년간 137화로 연재되었던 정년이라는 웹툰이 여성 국국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이고 또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정년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정년이가 네. 소리의 재능을 타고난 목포소녀 윤정년이고 그 주변의 소리꾼들의 성장과 연대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야,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한 것이 이 그동안 웹툰이 영화와 드라마, 연극, 뮤지컬로 제작되는 경우는 흔했지만 창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고 국립창극단에서 올 3월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김태리 배우님께서 정년이 역할을 맡아서 현재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툰의 성공에 힘입어서 여성 국극단이 재조명되자 뿔뿔이 흩어졌던 여성 국극단 1, 2, 3세대가 모여서 전통 여성 국극 레전드 춘향전이라는 타이틀로 8월 31일 안산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연이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을 것 같고요. 6959님이 국민학교 때 텔레비에서 본 적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네. 오랜만이라 반갑네요. 3253님도 은근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여성 국극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모던 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비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하루 되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 낚시를 취미생활로 즐기는